소장님, 왜요? 요즘에 되게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MBC 드라마. 무빙. 아, 무빙도 물론 재밌지만 류승영 짱! 무빙!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아, 연인! 연인. 그래서 그게 요즘에 네네.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라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그러니까요. 영화 남한산성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인상적으로. 그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연인의 어떤 로맨스를 다룬 네,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 남궁민 씨가 열연하고 있는 이장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약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소드 마스터다, 뭐 엄청난 뭐 무관이다. 주인공이 궁금하다 그 얘기죠? 네네. 몰라요. 네? 몰라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 드라마가 뜨면 드라마에 도취가 된 나머지 드라마적인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그중에 다른 거 몰라도 주인공은 반드시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아이고 뭐 이장현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나오더구만. 뭐 실존 인물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면 내가 몰라?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첫째, 작가가 어떤 모티브를 받았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어떤 모티브는 차치하고 역사 속에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영명한 존재가 있었냐? 이건 단언컨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면 소드마스터인데 또 상인인데 정치가예요. 이거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저를 봐도 그럴만 지척이에요. 근데 잼뱅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출 수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산업공상으로 신분제가 나눠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이면 무인, 역관이면 역관, 상인이면 상인, 정치가면 정치가 이게 나눠져서 운영이 되는 사회예요. 원하고 원치 않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우리 실록이나 여러 기록에는 대부분 다 문관들과 정치사적 이야기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벤져스나 가능한 얘기지 역사 속에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이게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드라마니까 재밌게 보시면 돼요. 이걸 역사적 사실로 끌어들여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의주를 기점으로 해서 막 무역을 했다. 아니, 의주는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아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강제로 동맹국이 되고 나서 조선 후기 때 발달한 장시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의 무역 루트가 달라요. 뭐 소현세자를 옆에서 보좌했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름을 바꿔놓으면 뭐 심양장계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소현세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양반의 문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밌게 보자. 남궁민 멋있다.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대장금 의녀로만 나옵니다. 여성이 요리사가 돼서 왕을 직접 접대한 일은 없어요. 의녀로만 나오죠. 기록엔. 그 임상옥이라고 옛날에 상도 유명한 상인, 그거 저 재밌게 봤거든요. 소설책 6권이에요. 드라마로도 한 30-40분 나왔거든요. 이재룡 씨가 열연했는데 임상옥 실록이 한 2줄 나와요. 실록 말고 다른 기록 찾아보면 되죠. 다른 기록이 없어요. 확보되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실록에 나온 한두 줄 끌고 와서 과장 해석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드라마고 역사는 역사고 팩트도 맥락과 근거를 바탕으로 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병자호란에 대해서 좀 깊이 봤으면 좋겠다. 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 이 나라가 갑자기 조선을 쳐들어왔는지, 당시 그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배경이 좀 중요한데 이게 비슷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신냉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도가 나갈 거예요. 조선이 오랫동안 200여 년 동안 뭐 사대를 모시기도 했고, 또 그 모시는 대가로 많은 이득을 누렸었던,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명나라가 있었고 막부였던 일본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2-300년 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가
일본이 밀고 와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 시스템이 한번 무너졌죠. 흔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율곡 이이 같은 분들, 임진왜란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금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 전에도 선조와 조선 조정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게 여진족의 동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르하치라는 이제 그 아주 대영웅이 나와서 후금, 금이란 나라지만 이제 과거에도 금이 있었으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란 말을 쓰는데 후금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에는 우리가 원군을 좀 파병하겠다, 너네 조선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명나라의 관계도 있고 또 지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누르하치가 요동 일대와 이제 그 남만주 일대를 통일하면서 결국 이제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죠. 명나라 쳐들어갔다가 당시 이제 명나라의 어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숭환이라는, 원래는 장군은 아닌데 이 원숭환이라는 사람이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누르하치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이 누르하치가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꿈을 영구히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소강 상태에 빠지는 게 1단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리고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황제가 홍타이지라는 사람입니다. 드라마에 나오죠? 홍타이지가 나오는데 홍타이지가 이 소위 말하는 반간계를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숭환이라는 존재가 명나라의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명나라는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만이 아니라 여러 그 반란을 정벌 하면서 국가 재산을 탕진하고 그 상황에서 임진왜란까지 도와주면서 엉망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이 뭔가 어떤 개혁 세력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원숭환이라는 뛰어난 이 문관 출신의 장군이 영원성과 그 산해관 일대에서 딱 만리장성에서 버티면서 있었는데, 야, 홍타이지가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의 나라가 지금 환관 세력하고 이 독림당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관 세력 간의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환관들은 황제로 구워 삶아서 지 뜻대로 하고 싶고 나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개혁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또 쉽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원숭환이 이 관료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양춘과 왕성덕이라는 환관, 명나라 환관을 포로로 잡아요. 그래놓고 일부러 옆방에다가 이제 걔네들을 가둬둔 상태에서 이 홍타이지가 자기 부하 고흥준과 포승선, 드라마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분들을 시켜서 얘네 둘을 시켜서 밀당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 환관들이 있고 이쪽 방에는 홍타이지의 명령을 받은 둘이서 야, 지금 가짜뉴스. 가짜뉴스. 원숭환이 지금 홍타이지랑 밀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곧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정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풀려나요. 이 양춘과 왕성덕이가 가가지고 황제를 막 꼬셔요. 그래서 이제 원숭환이 알고 보니까 배반자다 해서 사실상 마지막 보루였었던 원숭환을 잡아다가 이 능지처참을 해요. 기록에 따르면 형벌의 역사에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거 연결 링크 알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빵빵. 사실 이게 진짜로 이 환관들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요걸 이용해서 그냥 내부의 자중질환인지 모르지만 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를 없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드라마에서 어디까지 묘사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홍타이지가 만주 일대를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몽골을 평정해요. 몽골을 먼저 평정을 해서 과거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갖고 있었던 칸의 그 보물과 인장을 다 받아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만주와 몽골 전체를 지배하는 칸이 돼요. 먼저. 이거 되게 독특한 사례예요. 왜냐면 이 유목사회에서 이 세계가 다 통일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칸이 돼야 되는데 1636년 국호를,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다음에 황제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놓고 만주 요동 일대에 남아 있었던 명나라의 어떤 유장들, 장군들이나 백성들을 다 흡수 통합하면서 만주, 몽골, 그리고 아직은 소수지만 한족까지 통합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자의 길을 짜자잔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목민족들은 칸, 가한, 선우 이런 식으로 유목세계의 지배자를 자청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밀고 내려와서 황제를 자청한다라든지 했는데 유목과 중화세계를 다 통일하는 식의 작업에 새로운 길을 연 게 홍타이지인 거예요. 즉 국제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얘기가 심각해지긴 하지만 여튼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국제 질서가 변동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국제 질서의 운영 논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패러다임이 변동을 하고 있던 거죠. 이게 당시에 드라마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전란으로 당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봐야 돼요. 홍타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끝내 중국으로 쳐들어가서는 못하지만 나중에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기틀을 놓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개판입니다. 개판. 엉망이죠. 광해군이 이제 실각을 하고 인조반정이라는 우리 역사에 딱 2번밖에 없었던 국왕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굉장히 명나라 조정에는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 광해군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후금과 꽤 잘 지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나라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 주문욱이라는 명나라 장군이 남긴 글을 보면 조선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울타리다. 만약에 조선이 배반을 하면 오랑캐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광해군이 꽤 그럭저럭 지금 보면 우리한테 충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또 후금하고 슬그머니 적당히 내통하는 게 아쉽지 않다. 중립외교. 근데 이제 지금 광해군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명나라 쪽에서.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 광해군이 쫓겨난 게 잘 된 거야? 선명하긴 한데 그러니까 친명배금의 이 인조가 우리는 오직 명! 청 꺼져! 이게 선명해 보이긴 하지만 명나라 사람들 바보들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면 불안한데 해서 명나라에서 진계성이란 관리를 파견을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쫙 만났는데 무려 이 진계성이 무려 831명의 조선인 관료를 만나봐서 다 의견을 물어봐요. 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광해군은 배신자다. 광해군이 후금에게 기밀을 노출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명나라랑 같이 금과 싸웠던 그 사르우 전투에서 졌다. 광해군이 아주 그 진짜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에 베푼 제조지은, 이게 진짜 웃긴 얘기야. 부모님과 같은 은혜를 베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감시하러 온 명나라는 야 얘네가 지금 광해군이 없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왔는데 광해군이 없는 조선의 관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적인 건데 뭐냐면 아마 광해군을 밀어내면서 집권 명분이라는 게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미 너무 좀 광적으로 우리는 명나라만 섬겨야 된다. 이런 문화가 또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걸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은 명나라가 계속 우리한테 막 야 지금 우리 청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쌀 내놔라 저기 말 내놔라 조총 내놔라 배 내놔라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1623년에 6만 석을 시작으로 해서 3년 동안 15만 석까지 보급량이 올라갈 정도로 뜯어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국력이 점점 쇠해져 있는데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을 막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저쪽 그 명나라는 좋아하지도 않고 청나라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데 홍타이지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홍타이지는 조선을 점령할 생각이 없어요. 조선을 동맹국으로 만든다. 즉 가서 확 딱 쳐가지고 내 편 만들고 우린 중국으로 간다.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인조가 아니고 광해군이 있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다음 편에서 그 병자호란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안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평안도 병마사 남이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휘관이 되어 한 번도 습진을 해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애통하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압록강에서 군대가 탁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넘어오면 의주, 정주 이런 데를 막 뚫고 들어오면 결국은 평양 그리고 이제 우린 좀 지금 낯설지만 군사 요충지인 이제 안주 이런 데서 이제 버텨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안주의 군민이 무려 한 3만 6천 명 정도 됐고 사실은 평안도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조선에서는 평안도 사람들이 싸움은 짱. 평안도와 비견할 수 있는 건 함경도. 근데 함경도는 조금 덜 쳐주는 거는 지금 무슨 내가 죄송합니다. 지역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문화입니다. 함경도는 조금 멸시했죠. 그리고 함경도는 좀 개인 플레이에 강하고 왜 그러냐? 평안도는 대대로 북방 세력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의주를 통과해서 평양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강인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로 막아야지만 뭐가 되거든요. 과거에 고려도 사실은 잘 싸웠던 게 그쪽 거점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6,000명이면 적은 사람이 아닌데 남이응의 이 소위 말하는 평안도 병마사가 평안도 전체 군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완전히 완패를 하면서 이제 진짜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부 병사들, 뜻있는 병사들과 같이 화약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터뜨리고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겼던 말이, 야, 내가 여기 병마사로 와서 습진을 한번 못 해봤다. 습진이 뭔지 아세요? 진을 만드는 거. 즉 군사훈련을 한 번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인조가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광해군이 정통 계보잖아요. 선조가 인정해주고, 비록 이제 중전의 아들은 아니지만 정통으로 인정받고 임진왜란때 공도 많고 적어도 외교나 군사적인 전략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인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인조와 집권 세력들은 계속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모든 군사훈련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괄해난이라고 해서 이 괄해난 때 인조가 저쪽 공산성까지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군사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는 점점 점증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명나라밖에 없습니다. 청을 꺼져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청나라 심경을 건드린다는 건 전쟁 위기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정작 평안도를 지키는 군사 이 지휘관은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지만 군사훈련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조반정이 남긴 엄청난 패인 거죠. 광해군이 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역사는 가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광해군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내정에서 부실했고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뭐 많습니다. 나중에 이건 광해군 특집 따라 할 거예요. 사실 광해군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광해군의 중립외교라는 게 지금은 존경받는 정책이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과서에는 북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명기 교수나 이렇게 이 시대를 연구한 선생님들의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북인들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홀로 버티고 있었던 거고 사실 결정적일 땐 또 버티지도 못하고 군대 파병했다 다 죽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광해군이 있었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한 건 광해군이 쫓겨났다라는 것이 청나라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됐던 건 사실인 거죠. 그게 전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 명의 죄 때문에 한 명을 미화시키는 건 그렇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광해군이 쫓겨난 게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컸는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진짜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전파예요. 주전파. 이 당시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주장을 하는 원리주의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핵심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명나라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국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이 오랑캐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해요. 말은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군사력이 없다라면 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인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좀 강경파들은 너무나 그 맹목적으로 우리 이념적으로 명은 옳고 청은 오랑캐다. 근데 만약에 청이 쳐들어온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하면 멋있죠. 전략과 준비와 어떤 게 있었을 때. 그러지 않으면 이거보다 심각한 만용은 없겠죠. 드라마가 지금 이게 1부만이 아니라 뭐 2부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거 다 다룬다고 하니까 계속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부작인데 반이 1부.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제 병자호란 때 다루고 나중에 또 2부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돼요. 이 작품이 또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작가님께서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저 자문위원을 좀 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2부에서 이제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도록 할게요. 끝! 재밌죠? 드라마 이거 하면 사실 댓글 많이 달리는데 궁금한 거나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글 대잔치 뭐 이런 거 한번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국민 응원합니다. 잘생겼어요.